김경란 강사님,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를 하셨고 지금 현재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장, 정신간호학 교수님이시고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중년기 여성의 특성,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법, 건강한 다이어트 요법, 화병과 우울증 관리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니다. 강사님, 김경란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여러분과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또 궁금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시간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모두가 약간의 중년인 것 같아서 제가 매우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강의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우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목차는 크게 제가 세부적으로는 5가지로 분류했지만 좀 3가지로 좀 함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년기 여성이라고 해서 중년기 여성의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신체와 정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중년기 여성의 우리가 정서 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여성들이 많이 지금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년기 여성들의 사회적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의 우리가 이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강의를 하면서 이 2가지를 조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건강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송유미 선생님 빨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과 행복은 늘 왔다 갔다 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해야지만이 건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뇌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인지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뇌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 행복의 실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몸을 총괄하는 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중요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관리 잘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은 흔히들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희노애락을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3가지 적어 놓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신생아 아이들 분만이 돼서 탯줄을 자른과 동시에 나타나는 3가지 감정입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에만 막 있다가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어떤 공포감이 생기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늘 사랑만 받았었는데 외부 환경으로 나오게 되니까 뭔지 모르지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상한 물건들이 보이고 할 때 생기는 우리가 이제 분노의 감정, 이 세 가지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감정만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메슬로우 욕구 단계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지만 우리는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욕구 단계에서 크게 5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먹는 것과 음식과 수면과 배설하는 것을 3가지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메슬로우는 생리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 정신과에서는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우리가 이제 성적인 욕구까지가 해결돼야지만이 그 2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생리적 욕구인 이 3가지, 4가지를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메타볼리즘이라 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순환입니다. 돌고 돌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당뇨가 생기고, 당뇨가 있게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셋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 나 혼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나 혼자 놀기 싫어 라고 첫 번째 끌어당긴 질환이 고혈압이 됩니다. 또 고혈압도 둘이 친하다가 아니야 우리 심심해 한 명 더 껴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뇨. 그래서 우리 3가지를 가지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성 질환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성인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모두 다 40세가 되면 성인병이라는 검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성인병 검진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무리 지금 시대가 좋은 시대로 바뀌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35세를 기점으로 우리의 노화와 우리 모든 기능이 조금씩 퇴행되어 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나이가 35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관찰을 좀 해보다가 40세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성인병 검진을 만 40세에 시작하게 된 큰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번째, 끼리끼리, 우리가 사람도 끼리끼리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질환도 끼리끼리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계통별로. 예를 들어 소화기 쪽에 내가 위험이 생겼다 하게 되면 소화기 옆에는 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담낭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췌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는 끼리끼리 계통별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고 중요하다. 이제 그런 관리를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쭉 좀 정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통별로 질환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는 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쉽게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항상성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뭐 고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뇨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혈압이 올라갔다, 맥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등의 다양한 우리 몸의 조절이 항상 균형을 이루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호르몬과 관계돼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등등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잃게 되면 그럴 때 또 다른 우리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저는 제가 이제 지켜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면 잘 드시는 것은 우리 몸에서 피를 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조혈입니다. 조혈.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자체는 잘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피를 잘 만들어줘서 그 피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피가 우리 온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또 필요하죠. 두 번째 순환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도 마찬가지로 운동과 수면과 또 음식과 연관성이 있는데 최신의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또 다른 면역 중에 하나가 정신 면역입니다. 멘탈이 강하게 되면 멘탈 강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질환이 들어와도 그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은 웬만큼만 질환도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조혈과 순환과 면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우리 몸의 특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병원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40세가 돼서 제가 학교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많은 환자들을 접하고 다양한 병동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의 특성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질환 네 가지의 지금 조건들끼리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많은 것을 제가 이제 경험으로 이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 특히 4번에 나와 있는 음식을 잘 먹는 거, 그다음에 순환할 수 있도록 운동을 잘 하는 거, 면역에 있어서도 잘 먹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은 약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먹는 것과 우리가 정신면,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재미삼아 좀 적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젖은 낙엽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는 한 10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는 남자들의 미래를 그렇게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X 염색체는 우리 여성이잖아요. Y 염색체가 작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여성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 학자인 이제 김영숙 선생님께서 적은 중요한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잠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여성 하게 되면 우리는 몇 세를 기준으로 과연 요즘은 중년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저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년기라고 표현하는 나이가 40에서 60입니다. 특히 40세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성인병 제가 검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세부터 60세를 중심으로 이럴 때 건강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정말 확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심해서 뭐 혈관이 뇌혈관이 터지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또 다른 친구가 또 들어와서 같이 또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년기 여성은 우리 스스로가 잘 이제 건강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이제 우리 흔히들 다양한 개인마다 다 다르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갱년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결국에 있어서 중년기 이후의 여성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갱년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어느 정도 본인 내가 이겨낼 수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겨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를 않고 이런 약 저런 약 많은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들 그런 약들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지 않아서 약물 중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지금 TV에 나온 약들 보면은 무슨 영양제, 면역제, 무슨 소화약도 한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약들을 중복해서 드시다 보시면 당연히 또 다른 우리의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선생님들 여기 다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은 생리를 몇 년간 해야지만 정상일까요? 우리 여성이 생리를 몇 년간 하는 게 정상일까요? 개인마다 다르다. 30년. 네, 30년입니다. 초경 시작하고 나서 30년 동안 여성은 우리가 월경을 하고 나면 폐경이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 1년, 2년이라도 더 내가 생리를 하고 싶어서 다양하게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가 해롭다라고 이제 흔히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30년을 했는데 폐경이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년 여성의 50% 이상이 갱년기 증상으로 이제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열이 막 나고 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다양한 증상이 있고 비뇨 생식기계도 이축이 되고 늘 피로감도 느낄 수가 있고 또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부 생활의 불편감 등과 같은 많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정서적 증상과 근육 쇠약, 신경 과민, 골다공증, 비만 등과 같은 것은 건강상의 위험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아까 갱년기 폐경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얼굴, 안면 홍조, 발한 그런 것들은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는데 제가 이게 심계항진이라고 되어 있는 심장이 너무나 많이 뛰어서 맥박이 늘 100회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심장 질환 쪽에 이제 심장계통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그냥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폐경과 격리 저도 이제 다 지난 나이가 됐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 온몸에 다 발끝에서 머리까지 다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피하 지방이 얇아지면서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주름이 많이 생겨서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년 여성이 되면은 젊어서 바르는 화장품보다 또 다른 화장품들을 또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는 이제 탄력이 없어지고 피하 지방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과 더불어서 우리는 외형적인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욕탕을 가서 보면 제가 30대에 생각했던 나는 50대, 60대가 되면 저런 몸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요즘은 저도 목욕탕에 가면 거울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것을 그래 아무리 내가 죽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훨씬 더 편안함을 좀 느끼게 된다는 것도 저 개인적인 이제 경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년기에 있어서 성기능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기능과 삶의 질과는 우리가 이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우울과 합병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년기 신체 증상을 보이는 여성이 우울과 합병 등의 부적 정서가 높고 삶의 질이 낮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울과 합병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삶의 질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은 화병이 다 없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시영 박사님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 유일하게 정신과 질환 중에서 화병이라는 것을 최초로 우리나라에는 딱 한 가지 미국 정신의학회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화병. 그래서 우리가 화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들어온 선생님들께서는 화병 관리를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하시니까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참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알려줄까라는 실은 많은 고민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폐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0년 하면은 감사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30년 못하고 15년 하다가 자궁을 드러낸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허리 아파서 힘들어 하십니다. 자궁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앙에 있어서 몸의 상층과 하층을 받쳐주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남들은 괜찮은데 무슨 허리가 아프다고 늘 그래?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들어오셔서 들으신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자궁을 드러낸 수술을 하고 나면 상하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일을 조금 자제하면서 본인들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많이 이제 불균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피로함과 불면증이 가장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면증이 있을 때 약을 먹지 않고 고민을 하고 계속 이런저런 약물들을 복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면제를 복용하라고 저는 적극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이틀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에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성이 다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면 내 몸이 가장 취약한 곳에 질병은 먼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부모님들의 우리가 이제 유전력을 많이 보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폐가 안 좋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년기 여성들이 이런 그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나의 취약한 부분, 부모님께서 물려준 그 취약한 부분에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특히 불면증 같은 것은 빨리 조기에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명상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 같은 것도 상당히 불면증을 우리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갱년기에는 우리가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부인과 검진 외에도 신체 전반에 대한 종합 검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40세가 되면 국가에서 해주는 성인병 검진은 지극히 우리 몸 전체를 그냥 스크린하는 것입니다. 간 쪽에 문제가 있나 없나,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나 없나, 스크린만 하는 걸 가지고 내가 건강하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계통별로 저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인병 검진을 할 때 호르몬 계통의 검사를 한다든지, 부인과 검사를 호르몬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화기 계통만 별도로 한다든지, 비뇨기 계통만 별도로 한다든지, 신경계 계통만 별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검진을 하는 것도 상당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 제가 코로나를 우리가 한 2년, 3년쯤 됐죠. 주변에 암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암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냥 코로나로 답답해서 내 몸에 이상 증상이 있겠지라고 넘어가신 분들이 유방암 2기, 3기, 갑상선 말기, 특히 요즘 남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분들의 갑상선암도 상당히 많게 돼서 다 이제 결혼도 하셨으니까 남편들 갑상선 호르몬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제가 아까 폐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 주사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유방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부정 출혈이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무조건 내가 폐경을 했는데 부정 출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산부인과 쪽에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겠고요. 유방암 검진 선생님들 다들 자가 검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가 검진 할 때 손가락 2개로 우리가 유선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아플 정도로 돌아가면서 세게 눌러야 됩니다. 적당히 누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통증인지 뭔지 그냥 구분할 수가 없는데요. 꼭꼭 눌러서 거기 어디인가 누를 때 신경이 찌르륵 하면서 아픔을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한 번쯤 병원 가서 유방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는 분들은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폐경 1년 이후에는 자궁 출혈이 있게 되면 즉시 병원을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폐경이 아니어도 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우리가 자궁 근종이 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생리를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자궁 출혈이 기간이 오래되고 많이 나와서 한 군데 병원에 갔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그냥 오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 그냥 한 군데 병원 믿고 6개월 후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근종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자궁 뒤쪽 우리 등 쪽으로 자궁 근종이 생겨져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도 이렇게 계속 출혈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더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뒤쪽으로 붙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궁 근종을 뒤늦게 발견이 돼서 훨씬 더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궁 근종 같은 경우도 내시경으로 그냥 혹만 드러내면 되게 되는데, 너무나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자궁 후 토탈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 어떤 좀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허리가 아프게 되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무서운 게, 오히려 암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면 괜찮아지게 되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상당히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아마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다공증 검사 병원에 가서 기계로 찍는 검사도 해보시고, 또 병원에 가게 되면 혈액으로 보는 비타민 D 주사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수치 검사를 보고 아직 골다공증에 올 지금 그 수치는 아니지만 예방할 정도가 된다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비타민 D 주사도 맞아주는 것이 매우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가 약해서 우리가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에 거의 다 와상 환자처럼 누워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돼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성들의 이제 골밀도 검사, 특히 자궁을 드러내거나 난소 같은 경우를 드러내신 분들은 더더욱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선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검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타민 D도 주사를 미리 맞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액으로 그런 검사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부신 피질 호르몬 치료를 우리가 부신 피질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신장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장기 이식 등 이런 만성 질환일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골밀도 검사도 분명히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운동요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기능을 우리가 이제 증진시키면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나오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이어트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지만 혈중 콜레스테롤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순수 우리가 먹는 음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게라든지 새우 등등 다양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좀 방지하는 것도 운동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낮춰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이 우리가 이제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우리 몸의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주 3회 30분 동안 등에 땀이 촉촉히 날 정도로 조금 빠른 걷기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몸의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을 타고 1시간, 2시간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계속 걷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근골격계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때문에 더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리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과도한 우리가 운동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안 하는 만치도 못하다라는 이제 흔히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또 다양한 이제 좋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울증 개선과 혈압과 혈당, 체중 조절을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뼈 손실을 이제 지연시키고 골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하루에 30-40분 일주일에 3-4일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최적화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강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체중 부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히 이제 수영이라든지 수중 에어로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수영이라든지 수중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의 예방 효과는 적습니다. 대신 이제 심폐기능을 증진시키고 심장의 혈관 기능을 항진시키는 데 좋은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좀 적다라고 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 좋겠죠. 월수금은 수영을 한다면은
화목토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조절하면서 우리가 여성의 우리 중년기에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 골절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정상 체중 유지하는 거 상당히 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가 더 다른 취약한 병에 이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들, 케겔 운동 같은 것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양과 식이요법. 지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주로 생선이라든지 살코기 종류에 주로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저런 단백질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파우더 같은 것이라든지 약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과도한 단백질은 우리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우리가 단백질 섭취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료계의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중년 여성의 제가 일반적인 상식을 좀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졸중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뇌졸중은 주로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사성 질환 관리를 못했을 때,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고지혈증 관리를 못했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뇌졸중이 생깁니다. 뇌졸중 우리는 반드시 그 사전에 예고 증상이 있습니다. 한 5년 저는 줄 겁니다. 아마 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 혼자 놀다가 놀기 싫으니까 혈압 너 같이 놀자 들어와요. 혈압 심심하니까 당뇨 너 같이 들어와. 셋이 있다가 이제 우리 몸을 위해서 열심히 뇌졸중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을 관리를 해주겠죠. 해주는데 내 주인이 마음대로 먹는 거 관리하지 않고 당 있는 거 관리하지 않고 짜게 먹고 하게 되면 너 그럼 혼나봐라 라고 이제 주게 되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여러분들, 뇌졸중은 처음에 생길 때는 금방 좋아집니다. 두 번째도 조금 70% 좋아져요. 세 번째 푹 맞았다 하게 되면 저분은 좀 고생 좀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받았을 때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뇌졸중 뇌경색은 3번까지 간다 그랬어. 삼진 아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게 되는데요. 3시간입니다. 뇌에 생기는 뇌졸중은 우리가 3시간이지만 여러분은 눈에도 중풍이 온 거 아시죠? 눈에 중풍이 온 것은 여러분들 1시간 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한쪽 눈이 안 보이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뇌 쪽으로 가는 큰 혈관이, 눈으로 가는 큰 혈관이 막혀서 동맥이 이제 막혀버리는 현상이 이제 가장 저는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뇌졸중은 골든타임은 3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제가 이거는 아주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아스피린 제제는 항응고제로 혈액을 굳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정말로 적절하게 쓰면은 아주 좋은 우리가 혈액순환제입니다. 특히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과거에는 이제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은 소화도 안 되고 위궤양도 생겨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새로 나온 아스피린은 상당히 그런 부작용 없이 잘 나왔으니 많은 고혈압과 당뇨와 이제 특히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 다른 약을 또 먹어요. 다른 약을. 그래서
아스피린 제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약을 다른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아스피린 제제와 비슷한 성분을 어떤 식품을 하나 또 먹게 되고, 상추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액순환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과도하게 또 섭취를 해주게 돼서 피가 너무나 맑게 되면은 뇌출혈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는 곳마다 우리가 멍이 들어서 멍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과량의 아스피린은 피를 맑게 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민간약을 복용할 때도 제가 아스피린을 먹는데 이거 이중으로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던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우리 흔히들 중풍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이렇게, 뇌경색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합니다.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것이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뇌 손상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뇌경색의 골든 타임은 4시간입니다. 그러나 2시간 이내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많이 이제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되고, 뇌출혈 또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타임은 3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제가 증상을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누구하고 쉴 필요 없이 무조건 119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빨리 방문하는 게 가장 쉬운, 정말로 이건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뇌졸중과 뇌경색에 전조 증상을 반드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괜찮겠지라는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고약스러운 것 같아요. 분명하게 모든 질환은 전부 다 우리가 사전에 예고 증상을 줍니다. 피로감도 줄 수도 있고, 이제 늘 뭐 시들시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것이 막 땡길 수도 있고, 열이만 날 수도 있고,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너 빨리 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봐 라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게 되면 우리 몸은 사정없이 이제 우리한테 던지죠. 너 한번 죽어봐라, 혼나봐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두통과 어지러움증입니다. 두통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픈 경우는 반드시 가서 뇌 사진을 찍어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뇌가 꽈리처럼 꽈있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서, 두통과 어지러움증하고 좀 다르게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통증이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야가 일단 흐려지는 것이 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주변에서 금방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게 어눌해집니다. 말하고 싶어도 혀가 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손에 이제 문제가 와서 뇌 전체에 문제가 오게 되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손에도 이제 손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증상들이 있어서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19 신고해서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하고 관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두통과 이렇게 어눌해지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언어장애. 이제 우리가 언어장애, 이것은 혈관이 어느 부위에 막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예를 들어서 뇌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막혀지게 되면 균형이 없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두정역, 후두역 그런데 이제 막히게 되면 발음이 어눌해지면서 말을 듣더라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있어서 우리가 혀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잘못 알아듣고 이제 단어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시각에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잘 안 보이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은 우리가 크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협심증, 심근경색증 우리가 상당히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심장에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는 것 같아. 심근경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운데에 이게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심장은 선생님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왼쪽 가슴의 통증을 이제 왼쪽 가슴을 쥐고 이제 쓰러지기도 하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 심장은 앞에서도 에워싸고 있고 뒤에서도 등 쪽으로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전에 첫 번째 증상은 소화가 막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환자분들이 소화기 내과로 와요. 근데 소화기 내과에서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등짝이 뻐겨질 듯이 아프다고 하게 됩니다. 그건 100% 심근경색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병원만 지금 심근경색이 이미 와 있는 상태인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 이미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지연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심장질환이 없던 분들이더라도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기 질환 내과에 가서 내시경 검사하고 약을 복용을 해도 낫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등짝에 뻐기듯이 아프다. 이건 100%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일 때는 여러분들 우리 병원 가게 되면 침대 앞에 절대 안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활동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누워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쓰러져서 그야말로 심폐소생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근경색은 우리가 협심증이 심화돼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여유적인 시간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소화도 안 되고 등짝에 뻐겨지듯이 이제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심근경색은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해서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조이는 느낌이 나타나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납니다.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두 번째는 왼쪽 가슴으로 조이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은 가운데 위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명치 언저리가 아프고 등짝이 뻐겨지면서 더 심해지면 구역질이나 구토가 생기면서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불편함 등은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되고 반드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년 여성이 우리가 건강관리에서는 늘 우리가 알던 것입니다만은 잘 우리가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죠. 제때에 맞는 식사와 균형 있는 식단, 규칙적인 식사와 이제 잠자는 습관, 가벼운 산책, 또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좀 계속적으로 뭔가 바이러스가 나타나잖아요.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 많답니다. 의료인들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중국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된 우리가 이제 박쥐에서 그게 나타나긴 했지만 앞으로는 뭐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다양한
또 식물에서도 어떤 균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규칙인 이런 손 씻고 이제 코와 입 손대지 않는 것들,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이제 이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면역력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멘탈, 쉽게 이야기하면 멘탈 강화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아마 선생님들은 거의 다 지금 뇌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되죠.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이라든지 뇌체조, 브레인과 관련이 돼서 많은 이제 이것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화두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 면역력이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먹는 것 말고 멘탈 강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지 말라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일어나고 사는 욕구가 있게 되면 그분들은 한 달째 무의식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도 생각은 다 있습니다. 내가 어찌됐건 살아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분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탈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심호흡은 너무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요. 명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상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살해세포가 나와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때 가장 무서운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불안정해질 때 우리는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건강해진다는 것을 이제 매우 저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 앞으로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뇌파를 안정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좋은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상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뇌체조를 통해서 심신을 이완시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감, 부교감 신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일위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가 안 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안정된 정서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공격성 감소에 우리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면역력은 확실히 다릅니다. 똑같은 당뇨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환자분들 당뇨 수치가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더 우리가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탕하게 한번 이제 웃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여기 박장대소를 하라 등등 이것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슬플 때 울고 화날 때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의 시선을 너무나 이제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속에다 이제 가두고 사는 것도 우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으로 잠재우게 하는 거 제가 시간이 막 이렇게 된 줄은 몰랐던 이제 52분이 돼서 빨리빨리 지금 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정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과 심근경색과 뇌출혈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사람이 쓰러졌을 때 4분 이내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산소가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침구입니다.
둘이서 손을 잡고 여기저기 우리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데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은 혈액이 그대로 그냥 정체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분 이내에 우리가 이제 빨리 심폐소생을 해서 환자를 이제 산소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6분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뇌사 상태로 살게 되고 결국은 그런 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사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년기 여성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 등등을 호소하고 있어서 물론 많은 노력으로 명상도 하면서 이제 수면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이틀 3일 동안 정도씩 잠을 못 잔다 하는 경우는 적절하게 우리가 약물을 좀 투여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초기에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는 정말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인데 왜 성교육을 받게 되면 젊은 여성이나 나이 든 분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할까라고 이제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만은 문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폭행, 내가 원하지 않는 성폭행을 당한 즉시 우리 그 해마로 가는 뇌 혈류량이 감소하게 돼서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성폭력 후에 뇌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교육 하신 분들이 저는 모든 남성분들, 여성분들한테 이 교육을 좀 먼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보시면 중년 정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의 변화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처럼 좀 연세가 있으셔도 자아 실현의 기회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정말로 저는 너무 40이 지나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 너무너무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위해서 자아 실현의 기회로 이제 인간관계나 행동 반경을 좀 넓힐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늘 우리는 갱년기 나타나는 증상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변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좋죠. 특히 뇌 공부를 하시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정 변화가 없거나 우울증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좀 뇌와 관련이 된 교육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받는 이유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우울감을 좀 내가 해소를 해볼까. 제가 제주도를 온 이유가 사실 있겠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오게 돼서 제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를 하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기분 변화, 불안정, 기억력의 변화 등등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갱년기 여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 어르신들 병든 부모들 수발도 해야 되고 뭐 손녀들 돌봄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결국 인생은 내가 혼자 왔다 혼자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만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가 있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갈 것인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죠. 이런 심리 정서적 증상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도 이제 중년이 됐죠. 홀가분합니다, 사실은. 아이들 다 크고 결혼시키고 이제 홀가분하게 요즘 와서 내가 참 행복하다. 혼자 마음대로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뭔가 명상하고 싶으면 명상도 하고,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이렇게 홀가분하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면서 또 하고 싶은 공부 꾸준히 하는 것도 매우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별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제 가장 우리가 그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이잖아요. 그런 사별 등으로 인해서 경제력이 상실되거나 노화에 따른 허무와 고독, 슬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거의 부정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니까, 이런 분들 또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중간에서 많은 좀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와 관련이 된, 세월호와 관련이 된 그런 많은 그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조금 시키게 되면 정서 심리적으로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거, 공부하는 거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요즘은 성인들 대상으로 많은 이제 교육원들이 이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성인 학습자들이 많이 생겨서 제 간호학과에도 연세가 52세 되신 분이 들어와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을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제가 존경심도 갖게 되고요. 그냥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참여하거나 어떤 집단 활동을 하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다들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배워가면서 우리 결국엔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도 다들 아시겠지만 늘 새로운 정보를 우리 뇌는 원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원해서 그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여성의 사회적인 관리, 많은 여성들은 지금 그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 모색을 하고, 또 나이 드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통합의 제 사회와 가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여성들이 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적인 것도 있게 되는데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제가 조금 마지막에는 빨리 한 감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시영 박사님의 세로토닌 알아. 세로토닌은 우리가 적게 나오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세로토닌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세로토닌은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가 혈류를 통해서 우리 머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로토닌 하라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우울증 해소 같은 거에 많은 또 뇌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앞쪽형, 우리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책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뇌미인이라고 삼성 이제 서울병원 이제 원장님께서 쓰신 이 책도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책을 조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돈이 구겨진 돈과 지금 펼쳐진 돈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두 개 10,000원짜리 주면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만 원이에요. 저는 두 개 다 받겠습니다. 당연히 두 개 다 네, 당연히 두 개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안 구겨진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구겨지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구겨지지 않도록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구겨지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관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정말
누군가 상 좀 줬으면 좋을까. 신지한 교수님 어디 보이신 것 같은데요. 점수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서 가끔 우리는 실수다고 실패다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 소중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몸에서 주는 반응 빨리 알아차려서 미리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반드시 모든 질병은 전부 다 전조 증상을 주지 않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마 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질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질환의 전조 증상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강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좀 열어서 좀 다양하게 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남은 시간 조금 질문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